야, 김미정. 엄마가 남긴 그 3억짜리 빌라 당장 내놔. 장남인 내가 가져가는 게 법이야. 어머니 관이 흙 속에 들어가기도 전이었습니다. 아직 상복도 못 벗은 저한테 오빠란 인간이 대뜸 멱살부터 잡더군요. 32년 전 아버지 땅 3,000평을 홀라당 팔아먹고도 모자라 치매 걸린 어머니 똥기저귀 2,500개 갈아치울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던 인간이 말입니다. 하지만 오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치매인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탐욕스러운 아들을 잡기 위해 20억짜리 덫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다는 걸 말이죠. 과연 치매 걸린 어머니는 어떻게 불효자 아들을 빈털터리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효녀딸은 어떻게 인생 역전에 성공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릴 사이다. 결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권선징악을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많이 남겨주세요. 장례식장 빈소 앞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아직 떠나지도 않았는데 오빠는 제 팔을 잡아 끌며 장례식장 복도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지만 오빠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시끄러워. 너 지금까지 엄마 연금 타먹으면서 호의호식했잖아. 그럼 이제 집은 내가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호의호식이라고요? 지난 7년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인간은 눈꼽만큼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빠 뒤에는 뚱뚱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검정색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그는 자신을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미정 씨,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장남이신 박상훈 씨가 최소한 절반은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협조 안 하시면 소송 들어갑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허탈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어머니 옷에서 나던 그 특유의 비누 냄새가 코끝에 생생한데 이 인간들은 벌써 재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32년 전 기억나세요? 뭐? 그때 얘기가 왜 나와? 아버지 돌아가시고 3,000평 땅 혼자 다 가져갔잖아요. 그때 시세로 10억이었어요. 그때 오빠는 뭐라고 했죠? 오빠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왕비처럼 모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빠한테 전부 물려주신 거고요. 그건 옛날 일이고 지금은 달라. 옛날 일이라고요?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옛날 일이면 그때 어머니한테 한 약속도 옛날 일인가요? 10억 땅 가져간 지 딱 3개월 만에 어머니 쫓아낸 것도 옛날 일이고요. 야, 너 지금 말 조심해. 내가 왜 어머니를 쫓아냈어?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어머니가 치매 걸리자마자 전화로 월 50만 원짜리 요양원 알아보라고 한 게 쫓아낸 게 아니면 뭐예요? 주변에 있던 조문객 몇 명이 우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당황한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야, 시끄러워. 여기서 가족 망신시키지 말고 조용히 처리하자고. 조용히 처리하자고요? 좋아요. 그럼 오빠가 지난 15년간 어머니한테 보낸 생활비가 얼마였는지 영수증 한번 볼까요? 아, 맞다. 한 푼도 안 보냈죠. 오빠 옆에 사무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김미정 씨,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소송에서 불리합니다. 어머니 연금으로 생활하신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기 싫으면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횡령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기저귀가 병원비, 약값으로 쓴 돈이 횡령이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한 분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박상훈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고인이신 박옥순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 변호사 정혜림입니다. 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 변호사? 엄마가 언제 변호사를 선임했어? 정혜림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3년 전입니다. 박옥순 여사님께서 치매 초기 판정을 받으시고 아직 의사 능력이 온전하실 때 저를 찾아오셔서 유언장과 함께 여러 가지 법정 문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변호사님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께서 변호사를 만났다고요? 저도 전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유언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그런 것을 정신이 어디 있었어? 변호사님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박옥순 여사님은 치매 진단을 받으시기 전 정확히는 치매 초기 1단계일 때 공증인 이폐하의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의사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게 법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가 치매 걸린 지가 7년이 넘었는데 3년 전에 무슨 유언장을 써? 저도 궁금했습니다. 7년 전부터 치매가 시작됐다고 생각했는데 정확한 진단은 4년 전이었을까요? 변호사님이 설명했습니다. 박옥순 여사님은 증상이 시작된 후에도 2년간은 병원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딸분이 병원에 모시고 가신 게 정확히 4년 6개월 전입니다. 공식 진단은 그때 받으셨고 치매 2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은 그보다 1년 6개월 전에 이미 이상 증상을 느끼시고 조용히 병원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때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고 바로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혼자 외출하셨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친구분들을 만나러 가시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런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오빠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 유언장에 뭐라고 쓰여 있는데? 변호사님은 침착하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내용은 법정에서 정식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릴게요. 박상훈 씨, 당신은 이미 32년 전에 상속분을 모두 받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3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땅을 지키며 사셨습니다. 선산과 논밭 합쳐서 3,000평, 당시 시세로 10억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개발 예정 지역이라 곧 값이 뛸 거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고 우리 가족은 상속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빠, 저, 그리고 어머니. 셋이서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땅을 관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유언도 장남한테 물려주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니는 망설이셨습니다. 그래도 미정이도 있는데 반반 나누는 게 맞지 않겠니?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땅을 반반 나눠요? 그럼 나중에 팔 때도 복잡하고 세금도 2배로 나오고요. 제가 다 받아서 잘 관리하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미정이한테도 나눠주겠습니다. 저는 그때 26살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상속이니 재산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저 오빠를 믿었습니다. 미정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머니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오빠가 알아서 잘하겠죠. 어머니만 편하게 모시면 돼요. 그 말을 듣고 오빠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미정아. 걱정 마. 어머니는 내가 왕비처럼 모실게. 새 아파트 사드리고 용돈도 넉넉하게 드릴게. 어머니는 그제야 안심하신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럼 상훈이 내가 책임지고 잘해라. 이 엄마는 너만 믿는다. 그렇게 오빠는 3,000평의 땅을 모두 상속받았습니다. 등기도 오빠 명의로 넘어갔고 관리도 오빠가 맡았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좋았습니다. 오빠는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셨고 매주 좋은 음식을 해드렸습니다. 어머니도 행복해 하셨습니다. 미정아, 내 오빠가 효자야. 나는 복 받았어. 하지만 3개월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오빠가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친구와 함께 무슨 수입 자파 사업을 한다며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오빠는 급하게 땅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10억짜리 땅을 헐값인 6억에 급매로 내놨습니다. 제대로 된 부동산 중개도 거치지 않고 아는 사람한테 급하게 넘긴 겁니다.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상훈아, 그 땅은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팔 수가 있니? 어머니,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에요. 사업 망하면 우리 가족 다 거리에 나앉아요. 제 명의 땅인데 제가 팔든 말든 제 맘 아니에요? 그래도 미정이 목도 있는 땅인데. 에이, 미정이는 나중에 제가 챙겨드릴게요. 지금은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요. 결국 땅은 6억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오빠의 빚을 갚는데 모두 사라졌습니다. 6억을 갚고도 빚이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오빠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제 사정이 어려워서 어머니 모시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미정이한테 가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상훈아, 내가 왕비처럼 모신다고 하지 않았니? 그건 제 사정이 이렇게 될 줄 몰랐을 때 한 말이고요. 어머니, 미정이가 혼자 사니까 어머니랑 같이 살면 오히려 좋잖아요. 결국 어머니는 제가 사는 빌라로 오셨습니다. 당시 저는 원룸에서 자취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방 2개짜리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전세 3억이었습니다. 제 적금을 모두 털고 은행 대출도 받아서 겨우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오빠는 그 후로 연락이 뜸했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어머니 생신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우셨습니다. 미정아, 미안하다. 엄마가 판단을 잘못했어.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랑 사는 게 좋아요. 하지만 사실 힘들었습니다. 저는 분식집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쉬는 날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갑자기 일어나서 집안을 헤매시는 겁니다. 내 지갑 어디 갔어? 누가 훔쳐갔어? 처음에는 그냥 잠을 설쳤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도둑년아, 내 돈 내놔. 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를 떼어냈지만 어머니는 저를 도둑으로 착각하고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 검사를 한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치매입니다. 이미 2단계까지 진행됐네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도둑으로 착각하셨습니다. 벽에 똥을 칠하셨습니다. 밤낮이 바뀌어서 밤에는 깨어 계시고 낮에는 주무셨습니다. 저는 분식집일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수입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때 오빠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치매 진단 받으셨어요. 병원비랑 간병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좀 도와줄 수 없어요? 오빠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야, 너 혼자 사니까 잘 됐네. 내가 모셔. 정 힘들면 월 50만 원짜리 싸구려 요양원 알아보든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난 7년 저는 그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지옥에서 살았어요. 치매 환자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책이나 인터넷으로 아무리 공부해봤자 소용없어요. 실제로 24시간 붙어서 돌보는 건 차원이 달라요. 어머니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새벽 3시 어머니가 깨요.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어. 저도 벌떡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뛰어가죠. 어머니, 저예요. 미정이에요. 도둑 없어요. 거짓말 마. 너도 도둑 패거리지. 어머니 손이 제 머리채를 확 잡아당겨요. 아파요. 진짜 너무 아픈데 어머니를 밀칠 순 없잖아요. 그냥 당하면서 달래드려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따뜻한 우유 데워드릴게요. 우유? 우유에 독 탔지? 아니에요. 독 안 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꿀 우유예요. 30분을 달래고 나서야 어머니가 진정하세요. 우유 드시고 다시 주무시죠. 저는 바닥에 떨어진 제 머리카락을 주워 담으면서 다시 침대로 기어 들어가요. 아침 6시 어머니가 또 깨십니다. 밥 줘. 배고파. 어머니, 지금 밥 해드릴게요. 죽을 수죠. 어머니는 이제 밥을 제대로 씹지 못하세요. 죽도 잘게 갈아서 드셔야 해요. 이게 뭐야? 개밥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호박죽이에요. 호박죽이 이렇게 맛없어? 너 내 밥에 뭐 탔지? 매번 이래요. 밥 드시면서도 계속 의심하세요. 근데 참아야죠.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까요. 아침 10시, 어머니 목욕 시간이에요. 목욕? 왜 목욕을 해? 어제 했잖아. 어머니 사흘 전에 했어요. 거짓말. 어제 했어. 억지로 욕실로 모셔요. 옷을 벗기는데 어머니가 저를 때려요. 이 나쁜 년아. 내 옷 왜 벗겨? 어머니, 목욕하시려면 옷을 벗어야죠. 1시간을 설득해서 겨우 목욕을 시켜요.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죠. 점심때가 되면 또 죽을 쓰고 어머니는 먹다가 벽에 뱉어내세요. 이거 못 먹겠어. 죽이 벽에 철벅 튀어요. 저는 그걸 닦아요. 걸레로 문질러 닦고 또 닦아요. 오후 2시 어머니가 기저귀에 실수하셨어요. 기저귀를 갈아드리죠. 하루에 보통 5번에서 6번 가는데 7년간 간 기저귀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500개가 넘어요. 오후 4시 어머니가 또 깨요. 밤낮이 바뀌어서 낮에도 자주 주무시거든요. 여기가 어디야? 내 집이 아닌데? 어머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아니야. 내 집 아니야. 집에 가야 해. 어머니가 현관문을 막 열려고 하세요. 제가 막아요. 근데 어머니는 안 들으세요. 나 집에 갈 거야. 왜 날 가두는 거야? 어머니가 저를 확 미세요. 저는 뒤로 넘어지죠. 무릎이 깨져요. 피가 나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어머니를 막아요. 저녁 6시,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죠. 밤 9시, 이건 정말 말하기도 끔찍한데 어머니가 벽에 똥을 바르셨어요.
기저귀를 벗어던지고 벽에 똥을 문지르신 거예요. 저는 울면서 똥을 닦아요. 벽지를 다 뜯어내야 해요. 손에서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질 정도로 문질러 닦죠. 이런 일이 하루도 빠짐없이 7년간 계속됐어요. 분식집 일은 거의 못했죠. 어머니를 혼자 둘 수가 없어서 가게 문을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딱 3시간만 열었어요. 그 시간만 이웃집 할머니께 부탁해서 어머니를 봐주셨거든요. 한 달 수입이 80만 원으로 줄었어요. 어머니 기초연금 30만 원 합쳐서 110만 원. 이걸로 두 사람이 먹고 살아야 했죠. 근데 병원비가 한 달에 평균 70만 원 나왔어요. 치매약, 혈압약, 당뇨약, 병원 진료비까지. 남는 돈은 40만 원. 그걸로 밥 먹고 공과금 내고 기저귀 사고. 돈이 얼마나 모자라는지 아세요? 저는 제 옷을 살 수 없었어요. 외출도 못했어요.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었어요. 제 인생이 통째로 멈춰버린 느낌이었죠. 가끔이요. 정말 가끔 어머니가 잠깐 제정신으로 돌아오실 때가 있었어요. 미정아. 네, 어머니. 엄마가 너무 미안해.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놔서. 무슨 말씀이세요? 전 괜찮아요. 어머니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3장을 제 손에 꼭 쥐어주셨어요. 이거라도 받아라. 엄마가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저는 그 돈 받고 울었어요. 어머니도 우셨어요. 그 돈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장롱 및 상자에 모아뒀어요. 1,000원짜리가 270장 모였어요. 어머니가 제정신일 때마다 주신 돈이었죠. 어느 날 밤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처참했어요. 머리카락은 반쯤 빠졌고 얼굴은 노랗게 떴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새까맣게 내려앉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오빠처럼 어머니를 짐짝 취급할 수는 없었어요. 그 7년 동안 오빠한테서 온 연락이 딱 3번이었어요. 첫 번째는 3년 전이었죠. 야, 미정아. 엄마 연금 통장 있지? 그거 좀 빌려줘. 급한 일 있어서. 오빠, 그 돈은 어머니 병원비예요. 애인 나중에 갚을게. 잠깐만 빌려달라고. 안 돼요. 이번 달 병원비도 부족한데. 야, 이 나쁜 년아. 오빠 말 안 들어? 뚝 전화가 끊겼어요. 두 번째는 2년 전이었어요. 미정아, 엄마 좀 어때? 많이 안 좋아? 많이 안 좋으세요. 이제 저도 못 알아보세요. 그래. 그럼. 유산은 어떻게 돼? 엄마 집 말이야. 오빠, 지금 그게 중요해요? 야, 나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좀. 또 끊기더라고요. 세 번째는 어머니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미정아, 엄마 곧 돌아가시겠다며? 병원에서 연락 왔던데. 네.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2달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그럼 장례식은 어디서 해? 장례식장 예약 좀 해놔. 오빠가 하면 안 돼요? 야, 내가 지금 바쁘단 말이야. 너나 알아서 해. 딱 끊기더라고요. 한 달 후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저는 혼자 울었어요. 병실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오빠한테 연락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저는 간호사님과 함께 어머니 시신을 닦아드렸어요. 장례식장은 집 근처 작은 곳으로 정했어요. 비용이 적게 드는 곳이요. 제 통장에 남은 돈이 12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빈소를 차리고 영정사진을 놓고 촛불을 켰어요. 저는 혼자 어머니 앞에 앉아 밤을 샜죠. 다음 날 아침 오빠가 나타났어요. 처음 본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오빠는 비싼 양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얼굴도 살이 올라서 건강해 보였어요.
7년 전 제가 본 쪼들리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야, 미정아. 빈손은 여기야? 저는 대답 안 했어요. 오빠는 어머니 영정 앞에 절 한 번 하고 바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조의금 봉투도 없었어요. 장례 이틀째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랜 친구분들, 동네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셨죠. 미정아, 내가 어머니 잘 모셨다고 다들 그러더라. 효녀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저는 잘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는데 장례 사흘째 오빠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뚱뚱한 사내 한 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미정아, 이분은 김 사무장님이야.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김 사무장은 저를 힐끗 보더니 명함을 건네요. 명함에는 법무법인 정의 사무장 김철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미정 씨. 저는 명함을 안 받았어요. 오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야, 무슨 짓이 아니라 이제 유산 정리해야지. 장례 끝나면 바로 상속 절차 들어가야 한다고. 어머니가 아직 땅에도 안 들어가셨는데 벌써 유산 얘기예요? 야, 그럼 언제 해? 1년 뒤에 해? 법적으로 장례 끝나면 바로 하는 거 맞아. 김 사무장이 끼어들었어요. 김미정 씨,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상속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상속분이요? 오빠는 32년 전에 이미 다 가져갔잖아요. 그건 생전 증여입니다. 상속이랑은 다릅니다. 지금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장남인 박상훈 씨가 법적으로 최소 50%는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50%요? 오빠는 어머니한테 한 푼도 안 보냈잖아요.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상속은 법적 권리입니다. 오빠가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어요. 야, 미정아. 쓸데없이 버티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자. 엄마 빌라 3억짜리잖아. 1억 5천은 내 거야. 집 팔고 반반 나누면 돼. 집을 팔라고요? 제가 사는 집인데요. 그래서 내 돈 받으려면 팔아야지. 아니면 내가 1억 5천 현금으로 내든가. 1억 5천만 원이요. 제가 어떻게 그 돈을 만들어요? 통장에는 100만 원도 안 남았는데. 오빠, 저는 그 돈 없어요. 없으면 집 팔아야지. 법이 그래. 김 사무장이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상속 포기 각서입니다. 김미정 씨가 서명하시면 모든 재산은 박상훈 씨가 받습니다. 그러면 박상훈 씨가 장례비 200만 원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3억짜리 집을 포기하고 200만 원 받으라고요? 그게 싫으면 소송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소송 가면 변호사 비용만 수백만 원 나갑니다. 김미정 씨는 그 돈 있으세요? 없었어요. 저는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었어요. 저 생각 좀 할 시간 주세요. 뭘 생각해요? 지금 서명하세요. 장례 끝나면 바로 집 비우셔야 합니다. 그때였어요. 빈소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한 분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누구세요? 오빠가 물었어요. 저는 변호사 정혜림입니다. 고인이신 박옥순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오빠와 김 사무장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어요. 법률 대리인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언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정혜림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3년 전입니다. 박옥순 여사님께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시고 의사 능력이 온전하실 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무슨
엄마가 치매 걸린 지 7년이 넘었는데 정확한 진단은 4년 6개월 전입니다. 하지만 여사님은 그보다 1년 반 전에 이미 이상을 느끼시고 병원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때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고 바로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증거 있어요? 김 사무장이 물었어요. 정혜림 변호사님은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요. 여기 3년 전 병원 진료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공증사무소에서 작성된 유언장도 있습니다. 의사능력 검사도 통과하셨고 공증인 입회하에 작성하셔서 법적 효력이 완벽합니다. 오빠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유언장이요? 유언장에 뭐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 내용은 법정에서 정식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박상훈 씨, 당신은 한 가지 착각하고 계십니다. 착각? 네. 당신은 이미 32년 전에 상속분을 모두 받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가 그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건가요? 정혜림 변호사님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어요. 박상훈 씨, 특별수익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특별수익? 그게 뭔데요? 상속법에서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미리 준 재산을 말합니다. 이미 재산을 미리 받은 상속인은 나중에 다시 상속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오빠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럼 그때 그 땅이. 그렇습니다. 32년 전 박상훈 씨가 받으신 3,000평 땅, 당시 시세 10억. 그게 바로 특별수익입니다. 김 사무장이 끼어들었어요. 변호사님, 그건 생전 증여입니다. 특별수익과는 다릅니다. 정혜림 변호사님은 차갑게 웃었어요. 아니, 정확히 특별수익입니다. 왜냐하면 박옥순 여사님이 남기신 메모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상훈이에게 땅을 주는 것은 상속의 성급이다. 상훈이는 이것으로 상속을 다 받은 것이다. 이 메모는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오빠가 소리쳤어요. 그런 메모 처음 들어봐요. 엄마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아, 없으세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변호사님이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어머니의 필체였어요. 이것은 박옥순 여사님이 15년 전부터 쓰신 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변호사님이 일기를 펼쳤어요. 저는 어머니 필체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2000년 4월 3일 상훈이에게 땅을 모두 물려줬다. 미정이한테 미안하지만 장남이니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상훈이가 약속했다. 나를 왕비처럼 모시겠다고. 그 말을 믿는다. 상훈이가 땅을 팔았다고 한다. 사업 때문이란다.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하다. 상훈이가 나를 쫓아냈다. 미정이 집으로 가라고 한다. 배신감이 든다. 미정이한테 너무 미안하다. 어머니의 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께서 그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변호사님이 계속 읽었어요. 2007년 6월 10일 병원에 다녀왔다. 치매 초기란다. 아직은 괜찮지만 곧 나빠질 거라고 한다. 미정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미정이가 걱정할까봐. 변호사를 만났다. 정혜림 변호사님이라는 분이다. 내 상황을 설명했다. 변호사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했다. 유언장을 작성했다. 내가 죽은 후 미정이가 상훈이한테 당하지 않도록. 미정이는 7년간 나를 돌봐줬다. 상훈이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이제 정의를 바로 세울 때다. 어머니께서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오빠가 소리쳤어요. 아니,
그래도 32년 전 일이잖아요. 지금 남은 재산은 따로 나눠야죠. 정혜림 변호사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특별 수익은 상속 재산에 합산됩니다.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변호사님이 계산기를 꺼냈어요. 32년 전 박상훈 씨가 받으신 땅, 당시 시세 10억입니다. 하지만 그 땅은 개발 예정 지역이었습니다. 만약 박상훈 씨가 땅을 지켰다면 지금 시세는 25억입니다. 뭐, 25억? 오빠 입이 떡 벌어졌어요. 네. 그 땅이 있던 지역은 3년 전 신도시로 개발됐습니다. 주변 땅값이 평당 25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박상훈 씨의 3,000평은 현재 가치 75억입니다. 하지만 박상훈 씨가 급매로 팔아버려서 실제로 받은 돈은 6억밖에 안 되죠. 그래도 법적으로는 당시 시세 10억을 특별 수익으로 인정합니다. 10억도 이미 다 썼어요. 빚 갚는데 다 쓰고 남은 게 없다고요. 그건 박상훈 씨의 개인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박상훈 씨는 10억의 특별 수익을 받으셨습니다. 김 사무장이 끼어들었어요. 변호사님, 그래도 현재 남은 재산 3억은 반반 나눠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특별 수익을 합산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들어보세요. 변호사님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전체 상속 재산은 이렇습니다. 현재 남은 빌라 3억, 박상훈 씨가 이미 받은 특별 수익 10억, 합치면 13억입니다. 상속인은 2명, 박상훈 씨와 김미정 씨. 법정 상속분은 반반이니까 각자 6억 5천씩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6억 5천 받는 거 아니에요? 오빠가 반색했어요. 아니요. 박상훈 씨는 이미 10억을 받았습니다. 6억 5천 받을 권리가 있는데 10억을 이미 받았으니 초과분이 3억 5천입니다. 뭐라고요? 즉, 박상훈 씨는 이미 자기 몫보다 3억 5천을 더 받았습니다. 반대로 김미정 씨는 아직 한 푼도 못 받았죠. 김미정 씨가 받을 돈은 6억 5천입니다. 현재 남은 재산이 3억이니까 일단 3억은 전부 김미정 씨 몫입니다. 말도 안 돼. 오빠가 소리쳤어요. 말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법입니다. 그리고 계산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박상훈 씨, 당신은 지난 10년간 어머니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했습니다. 뭐라고요? 오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여기 신용카드 명세서가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매달 평균 200만 원씩 사용하셨더군요.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3억입니다. 그건 이것도 특별 수익입니다. 10억에다 3억 더하면 13억. 박상훈 씨는 총 13억을 미리 받으신 겁니다. 오빠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니, 그럼 내가 받을 게 없다는 소리예요? 없습니다. 오히려 김미정 씨한테 돌려줘야 할 돈이 있습니다. 돌려줘요? 저도 놀라서 물었어요. 네. 김미정 씨의 법정 상속분은 6억 5천입니다. 현재 남은 재산 3억을 받아도 3억 5천이 부족합니다. 그 돈은 박상훈 씨가 초과해서 받은 돈이니까 돌려주셔야 합니다. 정혜림 변호사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산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미정 씨의 기여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기여분이요? 저는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간병한 상속인이 받는 추가 상속분입니다. 김미정 씨는 지난 7년간 어머니를 혼자서 돌보셨습니다. 그 노력과 희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당합니다.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먼저 병원비부터 계산하겠습니다.
여기 7년간의 병원비 영수증이 있습니다. 영수증이요? 제가 드린 적 없는데요? 저는 놀랐어요. 박옥순 여사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3년 전 유언장 작성하실 때 함께 주시면서 미정이가 쓴 병원비를 모두 기록해 두라고 하셨습니다. 여사님은 치매에 걸리신 후에도 가끔 정신이 돌아오실 때마다 영수증을 모아두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또다시 울컥했어요. 총 병원비는 8,400만 원입니다. 치매약,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각종 진료비와 검사비입니다. 8,400만 원. 오빠가 중얼거렸어요. 다음은 간병비입니다. 일반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 10만 원입니다. 7년이면 2,555일입니다. 10만 원 곱하기 2,555일, 2억 5,550만 원입니다. 2억이 넘어요? 저도 놀랐어요. 네. 하지만 김미정 씨는 간병인이 아니라 딸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보통 절반만 인정합니다. 그래도 1억 2,775만 원입니다. 그럼 병원비랑 간병비 합치면 총 2억 1,075만 원입니다. 반올림해서 2억 1천만 원입니다. 오빠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미정 씨는 간병 때문에 분식집비를 크게 줄였습니다. 원래 월 250만 원 벌었는데 8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월 170만 원씩 7년간 손해를 봤습니다. 170만 원 곱하기 84개월, 1억 4,280만 원입니다. 1억 4천만 원. 그리고 김미정 씨는 어머니를 돌보느라 결혼도 못했고 자기 인생도 포기했습니다. 이런 정신적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법원에서는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인정합니다. 보수적으로 5천만 원만 잡겠습니다. 그럼 총합이 변호사님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병원비 8,400만 원, 간병비 1억 2,775만 원, 소득, 손실 1억 4,280만 원, 정신적 피해 5천만 원, 총 4억 545만 원입니다. 반올림해서 4억입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제가 쓴 돈과 제가 잃은 게 4억이나 된다고요? 즉, 김미정 씨의 기여분은 4억입니다. 법정 상속분 6억 5천에 기여분 4억을 더하면 김미정 씨가 받을 총액은 10억 5천만 원입니다. 10억이 넘어요? 오빠가 비명을 질렀어요. 네. 하지만 현재 남은 재산은 3억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7억 5천은 어디서 나올까요? 변호사님이 오빠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박상훈 씨가 초과해서 받은 돈에서 나와야 합니다. 말도 안 돼. 나한테 그런 돈 없어요. 그럼 소송하시겠습니까? 법원 가면 제 계산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사무장이 끼어들었어요. 변호사님, 기여분 4억은 너무 과도합니다. 법원에서 인정 안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럼 증인을 부를까요? 이 동네 사람들 모두 지난 7년간 김미정 씨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분식집 사장님, 이웃집 할머니, 동네 약국 아저씨 모두 증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여기 동네 사람들이 쓴 탄원서가 있습니다. 총 37명이 서명했습니다. 김미정 씨는 지난 7년간 어머니를 헌신적으로 돌봤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어머니만 봤다. 이런 효녀는 처음 본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런 탄원서를 써주셨다니. 오빠가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나한테 그런 돈 없다고요. 그건 박상훈 씨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요? 상속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김미정 씨한테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김미정 씨가 박상훈 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안 할 겁니다. 상속 포기하면 나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오히려 돌려줘야 할 돈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미정 씨가 소송을 포기하면 그 돈도 안 갚아도 됩니다. 저는 변호사님을 쳐다봤어요. 변호사님이 제게 눈빛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오빠한테 돈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끝낼까요? 그때 어머니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께서 미소 짓고 계셨어요. 저는 결정했어요. 변호사님, 저는 오빠한테 돈 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상속 포기하라고 하세요. 확실합니까? 법적으로 7억 넘게 받을 수 있는데.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가 남긴 집만 있으면 돼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박상훈 씨 들으셨죠? 김미정 씨의 관대함에 감사하십시오.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서류 한 장을 오빠 앞에 던졌어요. 여기 상속 포기 각서입니다. 서명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김미정 씨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오빠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어요. 그리고 짐을 챙겨 도망치듯 장례식장을 떠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후련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죠. 장례를 마친 후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사무실로 갔어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없었으면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건 박옥순 여사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여사님이 당신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제가 죽은 후에 미정이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에는 어머니 필체로 사랑하는 미정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죠. 사랑하는 내 딸 미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미정아, 엄마가 너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른다. 그때 내 오빠한테 땅을 다 물려준 것. 그게 엄마의 가장 큰 실수였어. 오빠가 약속을 지킬 줄 알았는데 3달 만에 배신하더구나. 그때 엄마는 너무 후회했어. 너한테 다 물려줄걸. 너라면 오빠한테도 나눠줬을 텐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 오빠는 땅을 팔아치웠고 엄마는 내 집으로 가게 됐지. 미정아,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는 안다. 26살 아가씨가 늙은 엄마를 떠안게 됐으니 말이야. 그런데 너는 한 번도 싫은 소리를 안 했어. 항상 웃으며 괜찮아요. 어머니라고 말했지. 엄마는 그게 너무 고마웠고 동시에 너무 미안했어. 7년 전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엄마는 알았어. 이제 곧 너한테 큰 짐이 될 거라는 걸. 그래서 엄마는 결심했어. 내가 할 수 있을 때 너를 지켜줘야겠다고. 그래서 엄마는 병원에 몰래 다녀왔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 아직 머리가 멀쩡할 때 말이야. 그리고 변호사를 만났어. 정혜림 변호사님이라는 훌륭한 분을 만났지. 변호사님한테 엄마 상황을 다 얘기했어. 오빠한테 배신당한 것도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것도. 변호사님이 그러시더구나.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따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유언장을 썼어. 그리고 오빠가 받은 땅이 특별 수익이라는 것도 공증받았지. 신용카드 명세서도 모아뒀어. 오빠가 몰래 엄마 카드 쓰는 것도 다 알고 있었거든. 미정아, 엄마가 치매 걸린 척 했던 게 있어. 완전히 걸린 건 맞지만
가끔은 정신이 돌아왔을 때도 치매인 척했어. 왜냐하면 변호사님을 만나러 가야 했거든. 내가 모르게 변호사님 사무실에 가서 영수증을 전달하고 오빠 동태도 보고했어. 변호사님이 다 기록해뒀어. 나중에 내가 법적으로 싸울 때 필요하다고 하셨거든. 미정아, 엄마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다. 새벽 3시마다 깨서 소리 지르는 엄마. 똥을 벽에 바르는 엄마. 너를 도둑으로 착각하고 때리는 엄마. 그 모든 게 다 기억나. 어떤 날은 잠깐 정신이 돌아왔을 때 내 머리카락이 반쯤 빠진 걸 봤어. 그리고 너무 말라서 뼈만 남은 내 모습을 봤어. 엄마는 그게 너무 슬펐어. 너는 원래 예쁘고 건강한 아이였는데. 그래서 엄마는 1,000원짜리라도 쥐어주고 싶었어. 그게 엄마가 줄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 너는 그 돈을 받고 울었지. 엄마도 같이 울었어. 미정아, 엄마가 죽은 후에 오빠가 나타날 거야. 그리고 집을 내놓으라고 할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정혜림 변호사님이 모든 걸 준비해뒀어. 오빠는 이미 상속분을 다 받았어. 법적으로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그리고 내가 쓴 병원비, 간병한 노고, 잃은 시간. 그 모든 게 기여분으로 인정될 거야. 변호사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어. 미정아, 이제 너는 자유야. 엄마 때문에 묶여있던 7년에서 벗어나. 이제 내 인생을 살아.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 집은 너한테 남긴다.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아니면 팔아서 더 좋은 집으로 가도 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오빠한테는 미안하지만 오빠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 거야. 오빠가 약속을 지켰다면 엄마도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야. 하지만 오빠는 배신했고 그 대가를 받는 거야. 미정아, 엄마를 용서해줘. 엄마가 좀 더 현명했다면 너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너는 정말 훌륭한 딸이야. 사랑한다, 미정아. 항상 너를 사랑했고 죽어서도 너를 사랑할 거야. 엄마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그 모든 걸 알고 계셨다니.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사님은 정말 현명한 분이셨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후에도 딸을 지키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셨어요. 변호사님, 어머니가 변호사님 찾아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70대 노인이 혼자 찾아오셔서 내 딸을 지켜주세요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여사님 눈빛이 너무 간절하셨어요.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여사님이 주신 자료를 보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김미정 씨는 정말 효녀다. 이런 분은 꼭 지켜드려야 한다고요. 저는 변호사님께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저는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 후 2주가 지났어요. 저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지냈어요. 집안을 정리하면서 어머니 물건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어머니가 쓰시던 안경,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무늬 이불, 어머니가 자주 입으시던 남색 카디건. 하나하나 볼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감사함도 있었고 후련함도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김미정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희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박상훈 씨 아시죠? 제 오빠인데요. 박상훈 씨가 현재 채무 불이행 상태입니다. 빚이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저도 모릅니다.
장례식 이후로 연락이 안 돼요. 그렇군요. 혹시 박상훈 씨한테 연락 가면 저희한테 꼭 전화하라고 전해주세요. 남자들은 명함을 주고 갔어요. 오빠가 빚이 2억이 넘는다고요? 저는 놀랐어요. 다음 날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김미정 씨네요. 박상훈 씨 보증 선 사람입니다. 박상훈 씨가 5천만 원 빌려가고 잠적했는데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혹시 재산 같은 거 물려받은 거 없어요? 박상훈 씨 어머니 돌아가셨다던데. 오빠는 상속 포기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오빠한테 직접 문의하세요. 사람들은 투덜대며 돌아갔어요. 그 후로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채권자들이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사채업자 같았고 어떤 사람은 친구라고 했어요. 박상훈 그 자식, 제 돈 3천만 원 먹튀했어요.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정말로 몰랐어요. 오빠가 어디 있는지 뭐 하는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이웃집 할머니께서 찾아오셨어요. 미정아, 내 오빠 봤어. 어디서요? 청량리 쪽 골목 좁은 여인숙이야. 내가 거기 친구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봤어. 머리도 안 감고 수염도 안 깎고 완전 거짓골이더라. 그래서 오빠가 뭐라고 했어요? 날 보더니 도망가더라. 아마 빚쟁이들 피해 숨어 사는 것 같아.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오빠를 불쌍하게 여겨야 할까요? 아니면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오빠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빚쟁이들이 자꾸 집에 찾아와요. 제발 오빠 일은 오빠가 해결하세요. 1시간 후 오빠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돈이 한 푼도 없어. 미정아, 좀 도와줄 수 없어? 도와달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오빠 농담이죠? 오빠가 저한테서 뺏으려고 했던 집 기억나세요? 그 집 팔면 3억인데 그 돈으로 빚쟁이들한테 줄 뻔했잖아요.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요? 야,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고. 제발 좀 도와줘. 나 지금 진짜 죽을 것 같아. 오빠가 빚진 건 오빠 잘못이에요. 제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요? 야, 그래도 우리 남매잖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요? 그럼 어머니 치매 걸렸을 때는 왜 안 도와주셨어요? 그때도 피는 물보다 진했나요?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문자를 더 보냈어요. 오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오빠는 어머니한테 뭐 해드린 거 있어요? 월 50만 원짜리 요양원 알아보라고 한 거 말고요? 어머니 생신 때 한 번이라도 찾아온 적 있어요? 명절 때 용돈 한 푼이라도 드린 적 있어요? 그건 내 사정이 어려워서. 오빠 사정이 어려우면 제 사정은 괜찮았나요? 저는 분식집 일하면서 어머니 모셨어요. 하루 3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어머니 돌봤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오빠는 알아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세요? 오빠, 저는 오빠한테 원한은 없어요. 하지만 동정심도 없어요. 오빠가 지금 당하는 일은 오빠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야, 넌 진짜 매정하다. 엄마가 살아계시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어머니 말씀 꺼내지 마세요. 어머니는 오빠를 이미 포기하셨어요. 유언장에 그렇게 쓰셨어요. 상훈이는 이미 상속분을 다 받았다.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어머니가 직접 쓰신 말이에요. 뭐? 그리고 어머니 일기장에도 쓰여 있었어요. 상훈이가 나를 배신했다. 이제 상훈이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겠다. 이게 어머니 마음이었어요. 오빠는 한참 동안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10분 후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알았어. 나 이제 안 연락할게.
너 잘 살아. 그게 오빠와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2주 후 동네 사람들한테서 소문을 들었어요. 오빠가 야반도주에서 부산으로 갔다고 해요. 거기서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빠가 불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오빠는 어머니를 배신했고 저한테서 집을 뺏으려고 했고 빚을 져서 도망 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게 오빠가 선택한 삶이에요. 오빠와의 인연을 끊은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먼저 집을 정리했어요. 어머니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추억을 되새겼죠. 장롱 밑에서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가 주신 1,000원짜리 270장이 들어 있었어요. 27만 원이요. 저는 그 돈으로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 꽃을 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과일도 샀죠.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집에서 잘 살게요. 어머니 사진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으로 분식집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7년 만에 다시 정상적으로 가게 문을 열었죠.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미정 씨,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어디 갔었어요? 어머니 돌보느라 가게를 잠깐 쉬었어요. 아, 그래. 어머니는 좀 어때?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미안해. 몰랐네. 근데 미정 씨,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너무 말랐었는데. 맞아요. 저는 이제 다시 건강해졌어요. 밥을 제대로 먹고, 잠도 제대로 자고,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고 있어요. 3달이 지났어요. 가게는 점점 번창했어요.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수입도 늘어났죠. 한 달에 300만 원씩 벌게 됐어요. 저는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걸 보며 뿌듯했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제 돈을 모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집을 지키기로. 집을 수리했어요. 벽지를 새로 발랐어요. 어머니가 똥 바른 벽, 제가 눈물 흘리며 닦았던 벽을 깨끗하게 바꿨죠. 화장실도 새로 고쳤어요. 어머니 목욕시키다가 다쳤던 그 화장실을 밝고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거실도 새로 꾸몄어요. 어머니가 소리 지르시던 그 거실에 예쁜 소파와 TV를 놓았죠. 집이 새 집처럼 바뀌었어요. 이제 이 집은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희망의 장소가 됐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처음으로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 7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비우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지만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제주도 바다를 보면서 저는 울었어요. 행복해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어머니, 저 여행 왔어요. 제주도 바다 정말 예뻐요. 어머니도 보고 싶으셨을 텐데. 바람이 불었어요.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1년이 지났어요. 저는 동네 독거노인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제가 어머니 돌봤던 경험을 살려서 치매 노인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기도 했죠.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할머니, 밥 드세요. 넌 누구야? 내 딸이야? 아니에요. 저는 미정이에요. 봉사자예요. 미정이? 우리 딸도 미정이인데. 그런 할머니들을 보면서 저는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이렇게 헤매셨겠죠. 저를 못 알아보실 때마다 얼마나 불안하셨을까요? 저는 할머니들한테 친절하게 대했어요. 어머니한테 했던 것처럼요.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복지센터에서 같이 봉사하던 남자였어요. 이름은 김준호.
준호 씨도 저처럼 부모님을 간병한 경험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5년간 병간호를 했다고 해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금방 가까워졌죠. 미정 씨, 커피 한잔 할래요? 좋아요.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고 영화를 봤어요. 준호 씨는 저한테 물었어요. 미정 씨는 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때문이에요. 제가 어머니 돌보면서 힘들었던 경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게 쓰고 싶어서요. 정말 훌륭한 생각이네요. 저도 비슷한 이유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제가 받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덜 받았으면 해서요. 우리는 통했어요. 6개월 후 준호 씨가 저한테 프러포즈했어요. 미정 씨, 저랑 결혼해 줄래요? 저는 놀랐어요. 결혼이라니. 저는 평생 혼자 살 줄 알았어요. 저, 괜찮을까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저는 7년간 어머니 돌보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고, 얼굴도 늙었고, 돈도 별로 없어요. 준호 씨는 제 손을 잡았어요. 미정 씨,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미정 씨의 마음이 좋아요. 부모님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돌본 사람, 그리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 돕는 데 쓰는 사람.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저는 울었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네, 결혼할게요. 1년 후 저희는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하객은 50명 정도. 동네 사람들, 복지센터 사람들, 그리고 친한 친구들. 오빠는 초대하지 않았어요. 오빠한테서는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아마 여전히 부산에서 일용직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결혼식 날 저는 어머니 사진을 들고 입장했어요. 어머니, 제가 결혼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어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식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울었어요. 결혼 후 저희는 어머니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준호 씨는 이 집이 의미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미정 씨 어머니가 남겨주신 집이잖아요.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고마웠어요. 지금 저는 행복해요. 남편과 함께 살고 분식집도 잘 되고 봉사활동도 하고 가끔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아서 말해요.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지켜주신 이 집에서 어머니가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치매인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사실은 딸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정신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저는 가슴이 참 먹먹해졌습니다. 결국 오빠 상훈이는 돈을 쫓다가 빚더미에 앉았고 묵묵히 도리를 다한 미정 씨는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새 인생을 얻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오늘따라 더 깊게 다가오네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유산 문제로 혹은 자식 문제로 소갈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미정 씨의 사이다 같은 복수가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빠를 빈털터리로 내쫓은 미정 씨의 마지막 선택,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잘했다 싶으면 좋아요를, 나라도 그랬을 거다 싶으시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는 이야기, 그리고 가슴 따뜻해지는 1000개의 사연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날씨가 찹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기막히고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